분류로 틀린 케이블은 참 잘 출제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연속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B 케이블, 포 케이블, 대 케이블, 선 케이블이다. 예. 그래서 B 케이블이라는 말 그대로 외장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공용 케이블에 나선 케이블로 썼던 것을 B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포 케이블이다. 라는 것은 주트를 감아주었습니다. 주트. 외장 안에 주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트는 황마죠, 황마. 그래서 황마를 이용을 해서 안에 요 부분을 테이프식으로 감아준 것을 포 케이블이라고 하고, 이 포 케이블은 산악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산악용에서 산에서 묻는 직매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대 케이블이다. 여기서 대 케이블은 강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장 아래에 강심이 들어있어요. 강심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고 직매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매용으로 쓰고 있다. 다음 선 케이블입니다. 강철을 그래서 나선형으로 꼬아서 보호하는 것은 큰 압력을 받는 이런 곳에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저 또는 수저 케이블에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선형 강선을 써요. 그래서 자, 이 네 개 중에서 어디가 틀렸냐 보시면은 여기 대 케이블이 관로형이 아니라 직매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 케이블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이중절연으로 절연장을 지 높아 전하 고장이 적고 통합 품질이 우수하며 랜, 벤, ISDN 구성의 적절한 케이블이 뭐냐,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그리고 또 참 이름에 대한 거, 또 케이블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케이블은 그러면은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위해서 케이블은 어떠한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나선 케이블. 나선 케이블입니다. 외피가 없는 이런 케이블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절연 케이블, 종이절연 케이블이죠. 지절연 케이블. 세 번째는 웰만텔 케이블. 요것은 공기주입 케이블입니다. 웰만텔이나 스탈패스 케이블이라고 해서 건조 공기를 물어넣어서 습기 침입을 방지하는 이런 케이블이었어요. 그래서 공기주입기가 각 국자별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FS 케이블. FS 케이블, 폼스킨 케이블로 폴리에틸렌 절연청을 1차로 절연을 하고 외장을 다시 폴리에틸렌으로 해서 이중 절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에는 젤리가 들어있다. 자, 그러니까 이중 절연이니까 아주 특성이 좋겠죠. 그래서 첫째, 절연 저항이 좋고 절연 내력이 좋다. 그리고 청전 용량이 크다. 이걸 다 좋은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하가 적고 잡음에 강하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블을 CP2B 케이블로 해서 시내 케이블, 시외 케이블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광 케이블이었죠. 광 케이블 쓰고, 중간에서 국간 중계 시외 케이블에서는 어떤 걸 썼냐 하면 스크린 케이블이었어요. 자, 스크린 케이블은
PCM용 전용 케이블입니다. PCM용 전용 케이블에서 특징은 뭐냐?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라고 하니까 금속막이란 뜻이에요. 금속막이 케이블 안에 들어서 케이블을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지니까 송신척, 수신척이 하나의 케이블로 구성이 될 수 있던 이런 2.29 065mm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CM 중계 전송 케이블로 스크린 케이블을 썼다. 지금은 광 케이블입니다. OF 케이블, 옵티컬 파이브입니다. OF 케이블, 이런 케이블의 어떤 진화사 또는 발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래서 이중절연으로 절연 저항이 높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폴리에틸렌으로 내장을 하고 다시 10번 폴리에틸렌으로 외장을 해서 절연 내력, 절연 저항, 정전 용량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바로 폼스킨 케이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젤리까지 들어있어서 지중 케이블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S 케이블, 폼스킨 케이블이었다. 스크린 케이블은 이건 PCM 중계 전송 케이블이었고 옵티컬 파이브 케이블, 광 케이블이었습니다. 자, 37번 광섬유, 예, 또 지워야 되네요. 예, 광섬유 규격화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뭐냐 해서 규격화 주파수입니다. 광 파라미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규격화 주파수 V 넘버 혹은 그래서 normalized frequency라고 합니다. 그래서 NF라고도 해요. NF 자, 이렇게 해서 V 넘버 혹은 NF는 그래서 파장 람다분의 파이 d 곱하기 루터 n은 여기서 코어의 굴절률입니다. 코어 굴절률. 그럼 n2는 뭐겠습니까? 크레딩 굴절률이죠. 크레딩 굴절률이고, 예. 루터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이 바로 개구수입니다. NA. 그래서 람다분의 파이 d 곱하기 NA가 이렇게 NA가 개구수예요. NA 요거는 개구수. 이것도 광 파라미터 중에 하나죠. 개구수. 그리고 N1은 코어의 굴절율, 그리고 델타는 비굴절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 파라미터 3개가 나왔습니다. 규격화 주파수, 그리고 개구수, 비굴절율. 자, 광 파라미터에서 이 NF 규격화 주파수는 이게 다중 모드냐, 단일 모드냐, 싱글 모드냐, 이 싱글 모드냐 해서 모드 수를 알 수 있는 그런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구수는 광을 집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광을 집중하는 이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 모드 개구수는 그래서 람다분의 파이 d 규격화 주파수 V 넘버 혹은 NF는 규격화 주파수죠. 규격화 주파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파장과의 관계입니다. 파장과의 관계는 반비례하고, 그래서 람다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직경입니다. 직경. D와 굴절율 N.
그리고 비굴절률 델타와는 비례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징을 아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격화 주파수 값은 그래서 V와 NF는 파장이 적으면 작아진다. 예, 파장과 반비례하니까 파장이 작으면 커지죠. 그래서 파장과 반비례, 그래, 이걸 틀렸죠. 적어지면 커진다 했든 작아진다 틀렸어요. 두 번째, 규격화 주파수 값은 코어경 D죠. 작아지면 커진다. 아니죠.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작아지면 작아져야 된다. 이거 틀렸죠. 규격화 주파수 값은 굴절률 차 델타 커지면 작아진다. 아니죠. 이것도 커지면 커진다. 비례하니까. 그래도 광섬유가 단일 모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낸다. 자, 요거는 맞습니다. 광케이블이 규격화 주파수는 단일 모드냐 싱글 모드냐의 모드 수를 나타내고 단일 모드가 되기 위한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규격화 주파수가 됩니다. V 넘버 다음 38번 문제입니다. 광섬유 손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광섬유 손실도 대략적인 것을 아주 줄기가 되는 것을 딱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재료 손실, 부가적 손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케이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꾸 보면 기억이 돼요. 오히려 분산하고 이게 좀 혼돈이 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재료 손실이 이게 내적 요인에 의한 손실이고 부가적 손실이 외적 요인에 대한 손실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적 손실은 뭐가 되겠냐? 이것이 흡수 손실, 산란 손실입니다. 흡수 손실은 빛이 열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산란 손실은 가다가 미세한 입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 미세하다는 기준이 뭐냐? 광파장입니다. 광파장 이하의 이 입자를 만나게 되면 그 입자에 부딪혀서 광이 갈라져 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이 산란 손실, 산란이라고 해요. 산란, 스캐터, 이런 뜻이 흩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손실이라고 하고 부가적 손실은 첫째 접속 손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부림 손실이죠. 그래서 광 케이블을 해서 구부릴 때는 반드시 허용 곡률 반경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서는 그래서 마이크로 밴딩, 매크로 밴딩에 의한 손실이 생긴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의한 이런 손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손실을 내적인 손실 혹은 또 고유 손실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케이블이 제조하게 되면은 가지게 되는 손실이다. 라는 뜻에서 고유 손실이다. 라는 이런 별칭이 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섬유 손실에 대해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광섬유 손실 중에서 고유 손실에 해당이 되는 건 뭐냐? 그래서 재료 손실을 찾으면 되겠죠. 재료 손실은 흡수 손실과 산란 손실이다. 흡수 손실. 1번이 답이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답이 보인다. 예. 그래서 흡수 손실이다. 그리고 나머지 알아보겠습니다. 접속 손실 부가적 손실이네요. 마이크로 밴딩, 그리고 찌그러짐에 의한 손실, 외부 환경이나 요인에 의한 손실이다. 충격을 받았다. 임팩트를 받았으니까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든가 변화에 의한 이런 손실은 부가적 손실, 외적인 손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39번입니다. 자, 국내 표준 FT3 광통신. 이것도 상당히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동기식 전송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TM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FT3이 이런 국내 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광당국 FT3급 광당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메가 광당국 북미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썼던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국내 표준 FT3 광통신 방식을 국간중계에 적용 시 시스템 개통 후 광당국을 DS3 디지털 시그널 레벨 3입니다. 디지털 시그널 레벨 3 신호로 1시간 동안 감시한 결과 125개의 페리티 에러가 발생하였다면은 발생하였다면은 페리티 에러가 발생했다면 이 시스템의 BR은 얼마냐라는 얘기입니다. BER이에요. 비트 에러 레이터. 자, 그럼 BR부터 알아야 되겠죠. BR은 총 발생 비트 수 분의 에러 비트 수. 총 발생 비트 수는 비트율입니다. 비트율 BPS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세크로 해야 총 발생 비트 수가 되겠죠. 그리고 비트 에러 수, 에러 비트 수, 이거는 뭐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럼 비트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트율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건 나스 방식, 북미 방식이기 때문에 DS1 신호가 1.544 bps급입니다. 이게 4개가 되면은 DS2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6.312 Mbps에서 이 DS3가 7개 신호가 되면은 DS3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44.736 Mbps. 이렇게 해서 이 디지털 계위를 알아야 좀 풀어보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율은 44.736 곱하기 10의 6성 곱하기 시간, 발생 시간 1시간 3600초네요. 3600 세크. 요거는 비트. 자, 여기서 에러 비트가 몇 개였나요? 125.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은 누가 해야 됩니까? 계산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시면은, 예, 답이 0.0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자, 이게 에러 레이트입니다. 에러 레이트. 자, 다음은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섬유 케이블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 몇 가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예, 장점 이렇게 보시면은 첫째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광섬유는 대역폭이 넓다. 넓다, 뭐 고속이다, 고속 광대역이다. 자,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유리다. 재료 구입이 용이하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절연성이다. 유리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도전체입니다. 그래, 전기의 유도를 밟지 않는다. 그리고 손실이 작다. 중개 손실. 상대적인 겁니다. 킬로미터당 예를 들어서 동신이 뭐 1dB다. 그러면 이건 0.025, 0.035 dB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훨씬 이것은 무중계로 20km, 30km를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볍다. 뭐 이렇게 외우지 않고 이해한 것을 토대로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뭐냐? 중요한 것은 단점을 물었으니까 단점은 자, 직경이 가늘다라는 데서 나옵니다. 직경이 가늘다. 직경이 어느 정도 가느냐라는 것은 싱글 모드에서 코어의 직경이 5 내지 10 마이크로메타요. 클래딩과 합친 직경이 125 마이크로메타입니다. 이러니까 머리카락 굵기다 이런 뜻이죠. 자, 직경이 가늘어서 나쁜 점이 뭐냐? 분기 접속이 어렵다. 접속이 어렵다. 예, 광 케이블 초기만 하더라도 접속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술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융착 접속기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도 절차만 알면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절차를 알 경우에 그리고 해당되는 융착 접속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에 따라서 숙달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접속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분기 접속이, 분기가 어렵다. 동선인 경우에서는 동선을 트위스트 접속을 해도 데이터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광 케이블인 경우는 분기 접속이 힘들겠죠. 그래서 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광 케이블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광섬유는 심선 직경이 작아서 접속하기 어렵다. 예, 접속이 어렵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하시면은 전력 전송이 어려움으로 그렇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성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줄 수가 없고 전류를 흘린다면은 별도로 이 심선을 광 케이블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계제심선입니다. 계제심선. 그리고 광심선 접속이 어려움으로 고도의 접속 기술이 요구가 된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접속 기술. 접속이 어렵다. 하지만은 지금은 절차에 의해서 적합한 광융착 접속기가 있으면은 접속이 가능합니다. 분기 및 결합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의미가 어렵다는 의미로 표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다. 여기서 쉽다는 이런 표현을 했으리라고 보고 여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주파수가 5MHz 전파에 사용하는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의 길이는 자, 파장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을 구하는 식 람다는 F분의 C죠. 네. 그래서 주파수가 5메가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분의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마이너스 5메가니까 10의 6성이죠. 10의 6성. 그러니까 5분의 3 곱하기 10의 8성을 10의 6성으로 나오니까 8 마이너스 6은 2죠. 10의 2성. 그러면은 0.6 곱하기 10의 2성이니까 60m가 되겠습니다. 파장이 60m니까 4분의 람다 수직 안테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길이 L은 4분의 60 하니까 12m. 15m네요. 그래서 답은 3번 15m가 되겠습니다. 다음 42번을 보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정. 예, 이렇게 해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정 엠블럼 제도가 정착이 돼서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죠. 그래서 뭐 UTP 케이블로 해서 특급 건물이 UTP 규정으로 됐다가 지금은 간선이라든가 배선계들이 전부 광 케이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 케이블이 옵스텔을 기준으로 해서는 4쿼 그리고 카테고리 5E가 4페어 이상 공급이 되어야지만 특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도 수평 배선계에 있어서 수직 간선계는 광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평 배선계에 있어서는 광 케이블의 패치 코드를 포함한 길이가 96m입니다. 96m 이내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그 규정 면적에 따라서 군의 통신실이 한 평에서 10평까지 약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마운트로 해서 어느 정도 된다. 정확하게 이게 뭐 5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어느 규모가 되느냐,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 다 못 외우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도 뭐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선번 확인 시험 와이어맵은 각 구간별 정확한 배선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배선에 단선이나 뒤바뀜이 없어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죠. 배선 구간의 길이 측정은 패치 코드를 포함한 동선로 구간 길이가 100m, 100m가 옛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96m 이내여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규정을 알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특성 시험은 반사 손실, 최대 삽입 손실, 누화 손실, 그리고 전력함, 누화 손실 등의 항목을 적합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측정하려는 군의 배선 구간의 양단에서 패치 코드를 사용해서 측정기를 접속한 후에 군의 배선 측정을 해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숫자가 들어있는 10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입사한 광전력을 다수의
도파, 그리고 포토로 분리해주는 광수동 소자가 뭐가 있겠냐 해서 광수동 소자요. 요 앞에서 한번 나왔죠. 폰 FTTH 가입자망 고도화 정책에 따라서 중간에 광 스플리트, 즉 폰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광파를 분파시키는 것을 바로 광 스플리트라고 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광 분배하면 OFD는 잘 아시겠죠? 광과 광의 회선을 연결하거나 절체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단자반이 OFD입니다. 그리고 뭐 광원, 이것은 LD나 LED, 이것이 광원이 되겠죠. 광 아이솔레이트, 여기서 한 방향으로만 신호를 광 파장을 흘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광 아이솔레이트가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펄스 시험기에서 송출된 펄스가 10 마이크로세컨드 이후에 수신이 되었다면 전파의 속도가 300m per 마이크로세컨드일 때 반사 지점까지 거리는, 그래서 또 중복돼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거리는 2분의 v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하면 2분의 c 곱하기 t였는데 이것은 거리죠. 거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속도, 그래서 빛의 속도 대신에 속도를 집어넣고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분의 해서 전파의 속도가 300m per 마이크로세컨드, 1 마이크로세컨드에 300m를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곱하기 10 마이크로세컨드. 자, 그러면 마이크로세컨드가 약분이 되고 해서 이게 3000m에서 2로 나누니까 1500m가 되는데 1500m는 1.5k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5km.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5번입니다. 자, 어느 두 지점 간에 포설된 동축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더니 개방 임피던스가 36ohm이요. 단락 임피던스가 225ohm이었다면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 특성 임피던스는 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락 임피던스 곱하기 개방 임피던스다. 그래서 단락 임피던스, 개방 임피던스가 36ohm 곱하기 225ohm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답은 90ohm이네요. 예, 답은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얘는 95ohm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후방산란법입니다. 그래서 후방산란법에 의한, 후방산란법 하면은 측정기도 뭐예요? OTDR이죠. OTDR.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옵티컬 타임 도메인 리플렉트 메터입니다. 리플렉트 메터가 바로 이 후방산란법입니다. 후방산란법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진행 광파, 그래서 광 케이블을 진행하는 광파의 일부가, 그죠? 일부가 되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오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프레넬 반사와 레일리 분산이죠. 분산에 의해서 일부가 되돌아오는 것을 거기서 광의 입력 지점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요게 매력입니다. 이 OTDR의 광 측정의 가장 큰 매력이 현장에 안 나가도 된다. 바로 입력 지점에서 송신 지점에서 전송 발사를 한 송신을 한 광 파장이 반사가 돼서 되돌아오는 파장을 측정을 하니까 예. 그래서 프레넬 반사 이것은 바로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서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파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 입자 광의 파장 이하의 미소 입자에 의해서 산란되는 이 팔을 산란돼서 일부가 돌아오겠죠. 그 팔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접속 손실과 고장 지점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를 수치화, 그래프화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 OTDR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측정기고 광당국을 운용하는 사업자에서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OTDR 46번,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광섬유의 통신 방식에서 발광소자의 조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외로 쉬운 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답이 있느냐? 발광소자가 있으면은 수광소자가 있다 이런 뜻이죠. 광을 발생을 시켰으니까 어떤 작용을 하겠냐? 발광소자는 어때요? 전기신호를 광으로 했으니까 광신호로 바꿔주는 에너지 변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이것을 무엇이냐? 정광변화라고 합니다. 정광 변화를 하고 이렇게 정광 변화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LED 그리고 LED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라이트 이미션 다이오드 또는 LED 레이저 다이오드 뭐 이런 소자들이 있을 수 있겠고 수광 소자는 빛을 받아서 회로를 동작시켜야 되니까 전기적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광전 변화. 이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포토 다이오드 혹은 포토 트랜지스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광소자와 발광소자와 수광소자 사이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예. 디지트의 유무에 따라서 빛을 발생시키고 빛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데이터량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집약에 대해서 통신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자, 문제는 발광소자라고 했습니다. 발광소자는 전광 변환을 하는 LED와 LD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발광소자는 광으로부터 전기신호로 변화를 한다.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꾼다고 했는데 요거는 광전 변화죠. 이건 수광소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이 보이는 이런 학습입니다. 그래서 광섬유의 결합 효율이 좋아야 합니다. 결합 효율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감쇄가 적어야 한다.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출력이 크고 휘도가 높아야 하고 장시간 상온에서 연속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75온기에서 제로 dBm이 되려면은 P 전력이 1mW이다. 그러면은 전류가 3.65mA일 때 부하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기본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본을. 그럼 답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제로 dBm. 여기 있습니다. 제로 dBm이 되려면은 제로 dBm은 절대 다릅니다. 제로 dBm은 그래서 dBm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용 로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 로그, 상용 로그예요. 미철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에서 1mW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측정되는 전력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dBm이라고 하고, 이 기준되는 것을 1mW 단위다 해서 절대신호라고 합니다. 절대신호. 자, 이렇게 해서 이 dBm이 제로가 되었다. 단위가 제로가 될 수 있냐? 있는지 없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을 이항을 합니다. 10을 이항을 하면 10이 곱해진 상태에서 이항을 하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로 나누기 10은 제로죠. 그래서 10을 나눠도 제로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그 함수를 이항을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10을 밑으로 하는 지수로 바뀌죠. 그래서 1mW 분의 x 하니까 10의 제로성.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10의 제로성을 제로라고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로가 아니죠. 모든 수의 제로성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된다. 그렇다면은 1분의 x가 1이 되니까 x는 1mW가 된다. 아하. 제로 dBm이라고 하는 것은 1mW를 제로 dBm이라고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의외로 통신에서는 제로 dB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로 dBm이 송신기의 출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로 dBm으로 전송을 한다면은 그 장거리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 파대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높은 전력으로 정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TWT 정폭관을 씁니다만은 그래서 어디에서 정폭을 하느냐? 안테나에서 정폭을 합니다. 혹은 이 광은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절대 단위를 쓰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광 케이블이니까 상대적으로 손실이 없다라는 가정에서 이제 통신을 하겠죠. 어쨌든 전력은 1mW더라. 그렇다면은 전류가 3.65mA인데 전압은 어떻게 되겠냐? 전압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I분의 P죠. 전력 법칙이에요. 전력 법칙도 V는 P는 V 곱하기 I니까 뭐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전류가 3.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3성을 약분하니까 3.65분의 1이 되어서 그래서 0. 얼마가 나오겠네요. 답은 0.274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파악하면은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였죠. 다음 4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진영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원격 제어 기기.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지금 이제 설치가 되는 집합 건물들은 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댁내에서 집에서 하는 것을 댁내라고 해요. 댁내 외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것은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명이겠죠. 조명을 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가스를 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냉난방이죠. 요즘은 다 그 리모컨으로 냉난방 제어 이거 다 돼요. 그래서 냉난방. 분필을 자 리필을 하겠습니다. 냉, 난방,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밸브 제어, 조명 제어, 난방 제어, 창문 개폐 제어까지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HA 시스템에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서 창문 개폐까지 연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부여는 가능한 부분이나 현재 상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자, 다음 중 방송통신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의가 잘못된 것은 전압의 정의예요. 전압의 정의인데 전압을 전기 쪽에서는 저압, 고압, 특별 고압 이렇게 해서 저압은 직류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부합은 직류 750V 초과, 교류 600V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751V부터 601V부터 7000V까지. 그리고 특별 고압이라고 한 것은 7000V 초과니까 7001V부터 이렇게 특별 고압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에는 특저압, 특저압이라고 하지 않고 안전특별저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특별저압이라 해서 DC 130V 이하를 안전특별저압이라고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저압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48V가 아니라 130V, DC 130V 이하를 말한다. 라고 있죠. 자, 51번입니다. 방송통신 서비스에 사용이 되는 방송통신 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자, 방송통신 설비에 방송통신 설비예요. 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절단이 없어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첫째, 어떤 것이 되느냐? 전송 선로의 이원화, 여기서 시설 이원화, 그리고 루터 전송로 이원화. 이렇게 되면은 한쪽 시스템이 고장이 나더라도 주 시스템에서 예비 시스템으로 가면은 중단 없는 통신 서비스가 되겠고, 외부적인 장애에 의해서 전송선로가 단절이 됐을 때도 어때요? 전송선로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도 루트 이온화예요. 다른 곳에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고침이 없겠죠. 그러면 안전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또 문제는 자, 이런 시스템들이 정상 가동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감시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자, 제어 체제가 되어 있냐? 이런 거죠. 운영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체어를 또 볼 수가 있겠고, 회선을 분산해서 수용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1차, 2차, 3차, 또 예비 시스템 등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래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운용, 유지비,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최종 목적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비추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51번을 보시면은 대체 접속 계통을 설정을 한다. 그렇죠. 대체 접속 계통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원화 또는 예비 이런 쪽이 되겠죠. 분산 수용을 한다. 회전을 분산 수용을 한다. 전선로 설비를 동작 감시한다. 그래서 운용 상태를 감시 제어해서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유사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선로별 AS 센터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좀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이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52번입니다. 접지 설비입니다. 접지 설비, 군의 통신 설비, 선로 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통신 관련 시설 접지 저항은 일반적인 접지 저항은 10옴 이하입니다. 10옴 이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한번 공부를 해 두시면은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 케이블을 일정 지점마다 접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예외가 단 이러한 기준에는 100옴 이하로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100옴 이하로. 자, 두 번째가 보호기가 없는 군의 통신 단자함입니다. 단자함은 100옴까지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국선이 100회선 이하인 경우, 그리고 안반이에요. 안반. 바닥에 안반이 나와서 접지를 할 곳이 없고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안반 등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100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또 강화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송신군 SSB 송신기와 같은 경우에는 접지장을 3옴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기의 그리고 대용량 교환기, 예를 들어 10만 회선이라든가 이런 그 디지털 전자 교환기의 접지는 1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적인 통신 접지는 15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각종 통신 설비의 접지체는 가스, 산 등의 부식 우려가 있어서 지중 매설하는데 이 접지 시공 방법, 매설 깊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매설 깊이는 접지 봉 혹은 접지 극을 지상에서 75cm 아래, 75cm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5cm.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접지가 이런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실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첫째, 메시 접지를 한다, 접지 저감제를 사용을 한다, 심타공법을 사용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다음 중 지능형 홈 네트워크
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뭐냐? 용어의 정의. 여기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좀 어디를 말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말하느냐? 단지망과 댁내망이에요. 자, 단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 건물의 집중 통신실에서 집중 운영 통신실 댁내망의 이제 통신함 혹은 게이트웨이 전단이에요. 게이트웨이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망이에요. 단지망이 있고 단지 네트워크 시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시설 백본이라든가 그리고 보안 장비 그리고 이 워크그룹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지망 서버와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을 위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자, 홈 게이트웨이란 여기 홈 게이트웨이가 있네요. 홈 게이트웨이는 이 단지망에서의 이 회선과 집안에 있는 홈 네트워크 설비와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중개해주는 역할이 게이트웨이입니다. 세대망과 단지망에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 내에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홈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제실이란 단지 서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방제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때요?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이 시스템실이죠. 그래서 방제 설비는 안전, 재난, 방범 요런 설비가 있는 곳을 말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란 세대 홈 게이트웨이와 단지 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본, 방화벽, 그리고 워크그룹 스위치가 있다. 그리고 월패드란 각 세대 내에서 세대 이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월패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제외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55번입니다. 55번부터는 바로 공업 경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제시하는 제시문에서 답을 찾아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관로는 경제적 가치의 영역과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체에 필요한 기본적 부분으로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소정의 품질과 수량을 적정한 가격으로 준비하고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학적인 관리 기능을 뜻한다. 예, 뭔가 감이 오시죠? 자재를 구매해서 자재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재를 적기에 적정한 양을 적정한 장소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적기에 정량을 적소에 제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첫째 구매를 해야 되고 구매를 했으면은 구매한 이 자재를 다 나눠줄 수는 없죠.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 그래서 재고 관리 이 부분이 있겠죠. 구매 관리, 재고 관리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재를 확보를 해서 그리고 적기에 정량을 적소에 공급한다. 이러면 자재 관리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첫째 자재 관리, 구매 관리, 재고 관리 여기서 이제 작업의 연구
대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자재를 확보해서 적기 정량을 적소에 공급하겠다 했으니까 자재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있는 것은 지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잘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다음 56번입니다. 제품의 컨셉 개발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부적절한 진행 방법은 뭐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도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방식은 이건 3인 이상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 진행법입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방법이다.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회의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겠죠. 첫째, 부서 간의 상황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서와 부서 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 발표를 하는 사람에 대한, 발표자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브레인스토밍 방법에서는 비판 금지입니다. 발표자의 말은 100%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다른 회의법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아이템의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 방식이다. 그래서 많이들 진행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틀린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 뭐 실현 가능이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도출된 아이디어 순서대로 자 실행성과 실현성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실행할 수 있나? 실행했을 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실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결과에서 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인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접목시키기도 한다. 그렇죠.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의견이 많이 제안하는 것을 환영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현성, 가능성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실현성에 치우치면은, 어때요? 의견하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요거는 회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결론으로 좁혀가는 방법 중에 하나지, 이 실현성을 위해서 발언에 장애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의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하는 방법이지, 요거는 회의할 때 실현성을 해서 그 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57번입니다. 자, 품질 관리 분야가 아닌 것은 품질 관리 부분은 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품질 보정에서 QA죠. QA Assurance, Quality Assurance, 품질 경영, Quality Management,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QC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많은 품질 관리를 합니다. 품질 관리를 통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은 가치죠. 그래서 이런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QI 그리고 TQC
이런 부분도 많이 시행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품질 가치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자, 58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동작시간 표준 분석 PTS법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PTS는 프리디틀민 이런 뜻이에요. 사전에 만들어진, 결정된 이런 뜻이에요. 프리디틀민 타임 스탠다드입니다. 타임 스탠다드, 표준 시간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이냐? 작업을, 인간이 행하는 작업을, 자꾸 보니까 인간이 행했죠. 인간이 행하는 작업을 기본 동작으로 분석해서, 각 기본 동작으로 분석해서 사전에 설정된 시간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과정을 해서 서블리그라고 합니다. 서블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전부 다 기호로 만들었어요. 그 기호가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정서에 맞냐 하는 것을 떠나서, 자, 그렇게 기호로 만들면은 작업을 도식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시, 요렇게 합니다. 눈으로 딱 보고 있을 때. 그리고 뭐 감시, 뭐 이러면은, 자, 요렇게 표시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블리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기본 동작으로, 구분을 해서 그림으로 도식화할 수 있으며, 미리 측정된, 결정된 표준 시간치를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양손 작업 분석, 동시 동작 분석, 그리고 서블리그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제품 공정 분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59번입니다. 도수 분포표입니다. 도수 분포표를 이용한 데이터의 정리 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도수 분포표는 데이터를 계급으로 나누어서 각 데이터를 그 계급에 매핑을 하면 도수가 되는 겁니다. 이 매핑을 해서 어떤 부위에 어떤 형상으로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과 중간 양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게 편차입니다.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원래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거기서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이 분석이죠.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다, 이런 현상이죠. 앞으로 이러한 성향이 그때 하향으로 이렇게 감소 형태를 띈다든가 또는 상승 형태를 띈다든가, 혹은 어떠한 곳에 모여있는 이런 현상을 띈다든가, 이런 현상을 쉽게 비주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수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량 손실이나 원인을 항목별로 묶어서 비중 있는 항목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건 파레토도입니다. 파레토도의 특성에서 도수 분포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레토도라든가 특성 요인도라든가 히스토그램의 그 특징을 알아야만 여기서 쉽게 풀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관연도 출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다 해봤죠. 다 해봤기 때문에 그 특성 등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데이터의 평균치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떨어져 있는 편차, 그러니까를 산출할 수가 있다. 원데이터의 규격과 대조하기가 쉽다. 흩어진 데이터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도수 분포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60번입니다. 수요 예측 방법. 수요 예측 방법의 하나인 정성적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요 예측 기법은 정성적 기법, 예측법 이런 뜻이겠죠. 정량적 기법, 예측법 이렇게 됩니다. 정성적이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정량적인 어떤 양과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은 전문가 의견법, 그래서 뭐 시장조사법, 그리고 델파이법. 델파이법은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할 때 델파이법을 씁니다. 그래서 델파이법은 특성은 뭐냐? 직접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고 해서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정량적 방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시계열법, 그리고 인과형 예측법,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느냐는 이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다. 이 수요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60번 수요 예측 방법 하나인 정성적 방법입니다. 정성적 방법에 전문가 의견법, 시장조사법, 델파이법이 있었죠. 그래서 1번 델파이법 맞습니다. 시장조사법, 전문가 의견법 맞습니다. 시계열 분석법은 뭔가 정량적 예측법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4회, 즉 2회차 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하니까 어떤 특성이 있죠. 특성이 있어서 조금 새로운 분야,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분야에서 좀 많이 나온 편이다라고,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이고 클래시컬한 이런 쪽보다는 그래서 보안 쪽에서 좀 많은 핸들링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변해가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다음 회차에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경향을 해서 다 패턴식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굉장히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장르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장르, 한 분야에 집착해서 그것을 몰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파악해서 그 개념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에서 4회, 즉 2차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